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칠국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장석필이에요. 올해만 제가 칠국을 세 번째 방문합니다. 인생에 이런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칠국을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방문하다니 이것도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75년에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올해 제가 61살이니까 40년 이상 시를 써오고 있는 거죠. 저를 처음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놀랍니다. 너무 잘생겨서 놀라고, 너무 키가 커서 놀래고, 네, 그렇습니다. 42년 동안 16권 시집을 냈고요. 따져보니까 한 800편 넘게 시를 썼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한 사람이 그 한 가지 일을 해왔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인 어떤 운명 혹은 피해 기질, 불가피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왜 시를 쓰게 되었나라고 저 자신에게 자주 묻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쓴 것은 중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시를 써서 그 당시 학생들이 많이 보던 학원이라는 잡지에 투고했는데 그때 학원에 뽑혀서 활자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가 중학생 때 뽑혀서 활자화 될 때 같은 잡지에 문정희 선생님이 대학교를 막 졸업하시고 중학교 국어교사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시인의 산문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된 거니까 굉장히 오래예요. 그때는 물론 서로 몰랐지만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젊고 잘 나가던 소설가가 최인호 선생인데요. 최인호 선생은 우리들의 시대라는 그분 최초의 장편 소설이 그 잡지 연재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문장이 반짝거리고 재미있었던지 저는 문정희 선생님의 산문을 읽고 최인호 선생의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이렇게 거의 작년을 넘어서 노년 초입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왜 시를 써야 될까? 왜 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시라는 게 뭘까? 시라는 것은 저는 불행의 장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리자의 노래가 아니라 패배자의 노래가 시다. 시는 우리 인생의 불운과 회패를 먹고 살찌는 장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행복했다면 나날의 삶이 재미있고 기쁨으로 넘쳤다면 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제 삶에 결핍과 부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를 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선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 저 멀리에 소월 김정식 선생이 있습니다. 1926년에 진달래꽃을 했는데 그분은 평북 정주 출생인데 그 당시 배제고고를 나와서 잠깐이면 일본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분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신문사 지국을 경영하고 심지어 고리대금업까지 손을 댔는데
모든 것에 다 실패하고 술로 나를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32살에 다량의 아편을 삼키고 자살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남긴 시집은 진달래꽃이라는 시집 한 권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불멸의 시집이 된 시집이죠. 자신의 불행, 자신의 불운을 그 시집 하나로 고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과 맞바꾼 것이죠. 그게 시인의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1934년 7월 24일 이상이라는 대단히 이상한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 학예부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 지면에 오감도 시 제1호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까지 오감도 제1호부터 15호까지 그 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모더니스트의 성과라는 그 시가 발표됐을 때 당시 대중들은 모더니스트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이상의 시를 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이 공적 지면에 이런 시를 실느냐, 이런 시 같지 않은 시를 실느냐, 당장에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서 신문사 윤정기에 뿌리겠다. 그리고 내가 거리에서 이상이라는 작자를 만나면 그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지금 우리 문학사에서 모더니스트로 첫 번째 손꼽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상은 대중으로부터 냉대와 몰이해 속에서 살다가 결국 27살 때 도쿄에서 폐결핵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한 권의 소설집, 시집도 먹지 못하고 나중에 사후에 그 시집이 엮였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우리 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집 한 권이 나오는데 백석이라는 청년이 사슴이라는 시집을 서울에서 출판합니다. 초판 100부를 찍었습니다. 이분도 고향이 김수월과 마찬가지로 평북 정주 출신인데 이 대단히 뛰어난 시집을 남기고 남북 분단이 되면서 고향에 남게 됐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모두에서 그는 이름이 지워진 채 그가 시인이라는 이름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이북에서 사방했을 거라는 추정만 됐을 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북한의 변방 농장에서 1996년까지 살았습니다. 일본 청산학원 유학까지 갔다 온 지식인인데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런 농장원으로 허접한 삶을 살았습니다.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뒤로 그의 시가 1987년인가요? 납월북 시인들이 해금되면서 그의 시가 읽히기 시작했고 백석은 지금 문학사가들에 의해서 20세기 가장 뛰어난 한국 시인 10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시인이 백석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불운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런 삶이었죠. 2년 전에 이 시집 사슴 초판본이 경매에 나와서 7,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시집은 백석이 같은 조선일보에 근무하던 평론가 이원조, 자기 동료 직원이죠. 바로 264 동생입니다. 이원조는 비평가인데 이원조 형께 백석이라는 사인이 들어있는 시집이에요.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집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시집을 사시면 시인들의 사인을 꼭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초판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2세, 3세 본은 값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인이 정말 훌륭한 시인이 되겠다. 그런 시인이라면 반드시 시집을 사서 자손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불운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문학사에서는 백석이라는 시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기리고 교과서에 많은 교과서에 그의 시가 실려 있죠. 그 뒤로도 고정희, 기영도, 박정만, 천상병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기영도 시인은 29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고정희 시인은 지리산 등반 중에 계곡 물을 잘못 건너다가 죽었습니다. 박정만 시인은 시대에 대한 절망 때문에 한 해 소주 1000병 이상씩 먹고 마시다가 88 올림픽 끝나는 날 자신의 집 양병기 위에서 좌선하듯이 눈을 감고 사망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천재적인 시인입니다. 이분이 마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 상대를 나온 분인데 60년대 동백님 사건이라고 엉뚱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당한 뒤로 생식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생 시를 썼는데 그야말로 철저한 생활 무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시인 동료 후배들에게 500원씩 받아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남긴 시 귀천을 보면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너 지상에서 삶이 어땠느냐라고 물으면 아름다운 날이었노라고 아름다웠노라고 말하겠다. 그런 천진난만하고 극한의 긍정주의 시를 남긴 그런 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념적인 잣대로 볼 때 그의 삶은 불운과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인들은 대개 불운과 고통, 절망을 문학과 맞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과 절망에 대해서 범인들은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시인들은 어서 오라 라고 덥석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문학의 자양분으로 삼는 존재가 시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에서 삶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위로를 얻고 힐링을 받고 그러기도 하지만 진짜 좋은 시는 불행을 불행으로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 우리가 무서워서 피했던 그 불행, 우리가 한없이 도망가자고 했던 그 절망을 정면으로 맞서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시, 그런 문학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시를 배우고 또 시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칠곡까지 오시게 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시라는 것은 아무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뿐만이 아니라 음악이 그렇고 춤이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모든 예술 장르가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똑똑하게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짓에 열중할 수 있는 엉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똑똑해진 겁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생존의 필요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구하는 것, 짝을 구해서 제 씨를 퍼뜨리는 것, 그런 자기 안에 심어진 본성, 그리고 생물학적 필요,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 외의 것, 그런 쓸모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 자기 본성과 목전의 필요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고등 생명체로 진화해 온 것이죠. 이거는 예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깨우쳐주는 장면입니다. 사르트르라는 그 프랑스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 겸 철학가는 비아프라에서 문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많은 가난 때문에 당장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시 한 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시가 아니라 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르트르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굶어 죽는 순간에도 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과 또 다른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그런 불행한 운명, 그들의 퇴폐, 그들의 절망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사실 시인들은, 물론 여기에 오신 시인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통념적인 잣대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보들레르라는 시인은 금치산자였어요. 랭보라는 시인은 동성애자였고 20살에 시를 작파하고 세계를 방랑하다가 다리에 종양이 생겨서 일찍 죽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죠. 보들레르는 그의 모든 불행과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치와 낭비, 이런 모든 인간적 결함,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악의 꽃이라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빛나는 시집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20대 젊은 날 한 해에 수억 원을 써버리는, 그것도 쓸데없는 그 앤틱을 사들이고 호텔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매일 자기 엄마에게 생활비 보내달라고, 돈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던, 징징거리던 그 보들레르는 사람들은 그 점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악의 꽃과 그가 남긴 그런 문학사상 가장 불멸의 작품들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기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에서 정말 어떤 우리의 눈을 틔워줄 어떤 궁극적인 것, 이성과 논리를 벗어난 선언적이고 초험적인, 그리고 직관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찰나적인 지혜, 진리, 이런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인들이 맨날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인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이 평범한 시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분이 오시면 무시무시한 시 한 편을 쓰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런 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쓴 시 한 편을 읽고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10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쓴 시입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들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고맙습니다.